어머니,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집에 들어올 때 초인종을 누르던 사람이 어느새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죠.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예요. 어머니는 판단이 느리실 수 있으니 제가 대신 결정해야 해요. 저는 그날 결정했습니다. 열쇠를 돌려받고 출입을 금지시켰어요. 고마움은 말로 끝나도 되지만 인간의 존엄은 종이에 새기면 안 됩니다. 친절히 제 선택을 대신하려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돌봄이 아니라 지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도움을 준 사람이 관리 대상으로 바뀌는 순간 그 관계는 누구의 것이 되는 걸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그건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 올해 72입니다. 전북 전주에서 20년 넘게 산 이 아파트가 제 전부예요. 젊었을 땐 시장 바닥에서 반찬 가게를 했습니다. 15년을 했죠. 새벽 5시면 일어나 시장 가서 재료 고르고, 낮엔 주방에서 반찬 만들고, 저녁엔 설거지하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손님들은 제 반찬을 좋아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돈 더 줘도 아까운 적 없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면 아무리 힘들어도 보람이 있었죠. 손마디가 굵어지고 허리가 점점 굽어져도 전 제 손으로 먹고 사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문제였어요. 처음엔 시큰거리는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꺾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선 관절이 많이 닳았다고 했죠. 수술을 해도 완전히 나을 순 없다고 했어요. 결국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게 3년 전이에요. 가게를 정리하고 나니 하루하루가 참 길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고 낮엔 할 일이 없었죠. 그렇게 멍하니 지내다 보니 몸이 더 빨리 늙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일 안 하면 사람이 무너진다는 걸 그때 알았죠. 그래서 시작한 게 동네 품앗이였습니다. 옆집 할머니 반찬 만들어드리고 아래층 어르신 김장 도와드리고요. 저도 무거운 짐들 일 있으면 누군가 도움받고요. 돈은 안 되지만 그래도 사람 사이에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찼고 무릎 보호대를 해도 통증은 가시지 않았죠. 집안일도 점점 버거워졌어요. 화장실 청소하려고 쪼그리고 앉으면 일어서기가 힘들었고 빨래를 널려고 손을 들면 어깨가 결렸습니다. 어느 날은 싱크대 아래 선반에서 냄비를 꺼내다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어요. 손으로 벽을 짚어서 간신히 버텼는데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이러다 진짜 다치겠구나 싶었죠. 혼자 사는 사람이 다치면 끝이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았어요. 친구들은 요양원 가라고 했습니다. 거기 가면 편하잖아.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하지만 전 싫었어요. 아직 제 발로 걸을 수 있고 제 손으로 밥 지을 수 있는데 왜 남의 손에 기대야 합니까? 제가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는데 늙었다고 달라져야 하나요? 그래서 전 버텼습니다. 아침마다 라디오 틀어놓고 천천히 식사하고 오후엔 창문 열어 바람 쐬고요. 저녁엔 혼자 텔레비전 보다 잠들었죠. 외롭진 않았어요. 다만 가끔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었죠. 특히 밤이 문제였어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면 어둠 속에서 벽을 더듬어야 했고 불 켜는 스위치 찾다가 모서리에 어깨를 부딪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편에선 생각했죠. 누가 좀 도와주면 안 되나 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남한테 기대는 순간 제 삶이 남의 말로 굴러갈까 봐요. 제가 결정하던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판단에 맡겨질까 봐 겁났습니다. 그래서 전 아무에게도 손 내밀지 않았어요. 제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싱크대 배수구에서 물이 역류했어요. 설거지하다가 물이 안 빠지길래 손으로 건더기를 건졌는데 순간 시커먼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죠. 바닥은 온통 물바다가 됐고 저는 걸레로 닦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무릎이 완전히 풀렸어요. 일어서려고 해도 힘이 안 들어갔죠. 한참을 그렇게 주저앉아 있다가 겨우 식탁 다리를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젠 도움을 받아야겠다고요. 자존심 때문에 죽을 순 없으니까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온 전화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린 목소리는 차분하고 공손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 시설 담당 민수입니다. 어제 배수구 문제로 민원 들어온 거 확인했는데요. 괜찮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원을 넣은 적이 없었거든요. 아마 아래층에서 물 새는 소리 들었나 봅니다. 저는 괜찮다고 이미 다 닦았다고 말했죠. 하지만 민수 씨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번 확인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배관이 오래됐으면 또 문제 생길 수 있어서요. 오늘 오후에 한번 들러도 될까요? 전 망설였습니다. 집에 남이 들어오는 게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물이 또 역류하면 어쩌나 싶기도 했죠. 결국 알겠다고 했어요. 오후 2시쯤 온다고 했습니다. 시간 맞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단정한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40 중반쯤 되어 보였고 관리사무소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엔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죠. 어머니, 민수입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민수 씨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먼저 주방으로 갔습니다. 배수구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역시 배관이 좀 막혔네요. 이거 청소 안 하면 또 역류합니다. 제가 한번 뚫어볼게요. 민수 씨는 능숙하게 배관을 분해했습니다. 검은 찌꺼기가 잔뜩 나왔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미안해서 물 한 잔 가져다 드렸죠. 민수 씨는 고맙다며 받았지만 마시진 않았어요.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배수구에서 물이 시원하게 빠졌습니다. 민수 씨는 손을 씻고 나서 저를 봤어요. 이제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 혹시 집에 다른 불편한 곳 없으세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현관 쪽을 가리켰죠. 현관 센서 등이 안 켜지네요. 이거 어두우면 위험한데 제가 전구 갈아드릴게요. 저는 사양했습니다. 괜찮다고 낮에만 다니면 된다고 했죠. 하지만 민수 씨는 이미 공구 가방에서 전구를 꺼내고 있었어요. 어머니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넘어지시면 큰일 나잖아요. 이런 건 제가 알아서 해드려야죠. 그렇게 말하며 민수 씨는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갔습니다. 전구를 갈더니 환하게 불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제야 현관이 이렇게 밝았구나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드리면 될까요? 제가 묻자 민수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정도는 업무니까요. 어머니 같은 분들 안전하게 사시도록 돕는 게 제 일입니다. 다음에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민수 씨는 명함을 건넸어요. 관리사무소 번호와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고맙다고 인사했죠. 민수 씨가 돌아간 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배수구도 뚫렸고 현관도 환해졌으니까요. 그리고 민수 씨는 참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도 꼼꼼하고 말도 공손하고요. 그로부터 며칠 뒤 민수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가스 경보기 점검이라고 했어요. 단지 전체를 돌고 있다고 했죠.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머니, 그 뒤로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민수 씨는 가스 경보기를 확인하면서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죠. 그런데 민수 씨는 부엌 쪽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기 형광등 깜빡이는 거 보이세요? 저거 곧 나갈 것 같은데 제가 갈아드릴까요? 저는 또 사양했습니다. 그런데 민수 씨는 이미 사다리를 가지러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형광등을 갈았습니다. 새 형광등은 훨씬 밝았어요. 요즘 어르신들 넘어지는 사고가 많아요. 집이 밝아야 안전합니다. 걱정 마세요. 규정대로만 합니다. 어머니가 불편하실 일 없게요. 민수 씨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사람 참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일도 아닌데 이렇게 신경 써주다니요. 그날 이후로 민수 씨는 자주 들렀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나중엔 사흘에 한 번씩 왔죠. 올 때마다 뭔가 하나씩 고쳐줬어요. 화장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고 문틈 바람막이를 붙여줬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쓰레기를 들고 나가려는 걸 봤는지 민수 씨가 달려와 봉투를 낚아챘어요. 어머니, 이런 무거운 거 제가 버릴게요. 허리 다치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저는 미안했습니다. 괜히 남손을 빌리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민수 씨는 당연하다는 듯이 쓰레기를 들고 내려갔죠. 그리고 올라오면서 우유 한 팩을 사왔어요. 어머니 칼슘 챙겨 드셔야 해요. 뼈 약하면 큰일 나요. 저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신세를 졌는데 이렇게까지 해주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민수 씨는 냉장고에 넣고 갔어요. 저는 그날 밤 우유를 마시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그 후로도 민수 씨는 계속 왔습니다. 병원 가는 날이면 엘리베이터까지 부축해줬고 약국에서 약을 받아오면 봉투마다 큰 글씨로 복용법을 적어 붙여줬어요. 아침 식후 한 알, 저녁 자기 전 한 알. 이렇게 크게 써놨으니 헷갈리지 마세요. 민수 씨는 꼼꼼했습니다. 제가 약을 잘 먹는지 확인하려고 다음 날 다시 왔어요. 그리고 약 봉투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잘 드셨네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드셔야 해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제 안전을 걱정하는구나 하고요. 그래서 더 고마웠어요. 내 자식도 이렇게 안 챙기는데 남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요. 겨울이 왔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던 날 민수 씨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창문 틈을 막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창문 틈으로 바람 들어오죠? 제가 방풍 테이프 붙여드릴게요. 민수 씨는 모든 창문을 돌며 틈을 막았습니다. 정말로 방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그날 밤 이불을 덮고 누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덕에 집이 이렇게 살기 좋아졌구나 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도움받으면 저는 뭘 해드려야 하나 싶었거든요. 민수 씨는 돈을 받지 않았어요. 고맙다고 밥이라도 사겠다고 하면 아니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런 거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혼자 사시는 분들 불편하신 거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들으니 더 미안했습니다. 저는 민수 씨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고마움이 점점 부담으로 바뀌고 있었죠. 하지만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민수 씨에게 반찬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예전에 가게에서 잘 팔리던 메뉴였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한나절 동안 주방에 서서 정성껏 만들었죠. 다음 날 민수 씨가 왔을 때 반찬통을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그동안 너무 신세를 많이 져서요. 민수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받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빈통을 돌려주면서 말했죠. 정말 맛있었어요. 어머니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다음에 또 먹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저는 기뻤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걸 찾은 것 같았거든요. 그 뒤로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민수 씨에게 반찬을 만들어줬어요. 민수 씨는 고맙다며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민수 씨 없이는 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 씨가 안 오는 날이면 왠지 허전했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민수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주변 주민들도 민수 씨를 칭찬했어요. 요즘 저런 젊은 사람 드물어요. 어르신들 참 잘 챙긴다니까요. 맞아요. 우리 집도 한번 불러볼까 봐요. 민수 씨는 단지에서 평판이 좋았습니다. 일 잘하고 친절한 직원으로 소문났죠.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런 사람이 저를 챙겨준다는 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였습니다. 너무 작아서 문제라고 느끼지도 못했죠. 민수 씨가 집에 올 때마다 뭔가 하나씩 달라져 있었어요. 제가 부탁하지 않았는데도요. 어느 날 저녁 부엌에 가보니 냉장고 안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김치통이 다른 자리로 옮겨져 있었고 반찬통들이 크기별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정리한 게 아니거든요. 다음 날 민수 씨가 왔을 때 물었습니다. 민수 씨, 혹시 냉장고 정리하셨어요? 민수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어머니가 찾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훨씬 편하잖아요. 보세요. 자주 쓰는 건 앞에, 안 쓰는 건 뒤에 뒀어요. 저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속으론 좀 이상했습니다. 제 냉장고인데 왜 민수 씨가 정리하는 거지?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진 못했어요. 고마워해야 할 일인데 뭐라고 하긴 그랬죠. 며칠 뒤엔 거실 서랍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늘 왼쪽 서랍에 넣어두던 약이 오른쪽 서랍으로 옮겨져 있었어요. 리모컨도 독서용 안경도 다른 자리에 있었죠. 저는 찾느라 한참을 헤맸습니다. 약 먹을 시간이 지났는데 약이 안 보여서 서랍을 다 뒤져야 했어요. 그때 민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요. 어머니, 뭐 찾으세요? 아, 약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서요. 민수 씨는 오른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제가 어제 정리했어요. 자주 쓰는 건 오른손잡이면 오른쪽에 두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며 약을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들었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제가 평생 왼쪽에 두고 쓴 건데 왜 갑자기 오른쪽으로 옮긴 걸까요? 하지만 또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수 씨는 제 편의를 위해 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민수 씨가 초인종을 안 누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눌렀어요. 저도 문 열어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민수 씨는 그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민수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거실로 나갔죠. 민수 씨, 열쇠 어떻게 갖고 계세요? 민수 씨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지난번에 비상용으로 맡기셨잖아요. 가스 점검할 때요. 혹시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실 때 급한 일 생기면 들어가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기억이 안 났습니다. 열쇠를 맡긴 적이 있나?
생각을 더듬어 봤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제가 깜빡한 걸 수도 있겠죠. 요즘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그래도 초인종은 눌러주세요. 깜짝 놀라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민수 씨는 미안하다며 웃었습니다. 죄송해요.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그냥 어머니 불편하실까봐 그런 거예요. 문까지 나오시는 게 힘드시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또 제가 까다로운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는 제 편의를 생각해서 그런 건데 제가 트집 잡는 것 같았어요.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베란다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화분들이 다 치워져 있었거든요. 제가 키우던 작은 화초들, 고추며 상추 키우던 화분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민수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수 씨, 제 화분들 어디 갔어요? 아, 어머니. 그거 제가 치웠어요. 겨울엔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베란다 바닥이 얼면 미끄러워서 위험해요. 어머니 안전이 더 중요하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니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속상했습니다. 그 화분들이 제 낙이었거든요. 아침마다 물 주고 새싹 나오는 거 보는 게 즐거움이었어요. 그래도 미리 말씀해 주시지. 제가 안에 들여놓을 수도 있었잖아요. 제가 말하자 민수 씨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어머니, 화분 때문에 다치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제가 전문가니까 제 판단을 믿으셔야죠. 그 말투가 달랐습니다. 전엔 항상 부드럽게 말했는데 이번엔 뭔가 단호했어요. 저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빈 베란다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햇빛 드는 자리에 화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왠지 제 삶도 그렇게 비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민수 씨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커다란 상자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이거 정리함이에요. 약이랑 서류 넣어두시면 편해요. 민수 씨는 상자를 거실 한 구석에 놓고 제 서랍에 있던 것들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렸어요. 민수 씨, 제가 할게요. 그건 제 물건이니까요. 하지만 민수 씨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정리 안 하면 나중에 찾기 힘들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 물건을 다른 사람이 만지고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민수 씨는 이미 익숙한 손놀림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이건 뭐예요? 오래된 편지네요. 버려도 될 것 같은데요. 민수 씨가 봉투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건 제 남편이 남긴 마지막 편지였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편지를 낚아챘습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건 소중한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몰랐어요. 그럼 이건 따로 보관할게요. 민수 씨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정리한 맨 밑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제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민수 씨 손에서 그냥 물건처럼 취급되는 것 같았거든요. 민수 씨가 돌아간 뒤 저는 정리함을 들여다봤습니다.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하지만 낯설었습니다. 제가 정리한 게 아니니까요. 제 손때가 묻은 배치가 아니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 씨는 분명 저를 도와주려는 건데 왜 이렇게 불편한 걸까요?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까다로운 건가? 혼자 자책하며 밤을 새웠어요. 다음 날 경로당에 갔습니다. 친구 영숙 씨를 만났죠. 영숙 씨는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어요. 왜 그래? 안색이 안 좋네.
저는 망설이다가 민수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그 사람 요즘 소문 많더라. 우리 집도 한번 와달라고 했는데 너무 이것저것 간섭하길래 거절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간섭요? 집 구조 바꾸자고 하고 물건 위치 다 바꾸고 심지어 은행 통장까지 보여달래. 노인네 돈 관리 못한다고. 영숙 씨 말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수 씨가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른 집에도 똑같이 했던 겁니다. 근데 넌 왜 계속 받아줘? 싫으면 거절하면 되잖아.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 저는 거절하지 못한 걸까요? 고마워서요. 그 사람이 많이 도와줬거든요. 제가 말하자 영숙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선은 선이야. 내 집인데 내가 주인이어야지. 남이 다 정해주면 그게 내 집이야? 영숙 씨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아요. 내 집인데 요즘엔 내 집 같지가 않아요. 뭘 하려고 해도 민수 씨가 어떻게 정리했는지 몰라서 찾기 힘들고 제가 놓은 게 아니니 익숙하지도 않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민수 씨는 분명 좋은 사람이에요. 친절하고 꼼꼼하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삶이 민수 씨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민수 씨가 정해주는 것들이 늘어났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깨끗했어요. 정리도 잘 돼 있었죠. 하지만 왠지 제 집 같지 않았습니다. 낯선 호텔 방에 온 것 같았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대로 괜찮은 걸까? 고마움의 빚을 느껴서 불편해도 참고 사는 게 맞는 걸까? 제 마음을 무시하고 사는 게 옳은 걸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 씨였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들를게요. 어머니 약 떨어진 것 같아서 약국 다녀올게요. 저는 약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이미 전화를 끊었어요. 일방적인 통보였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알려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수 씨는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제 의견을 듣지 않죠. 그냥 민수 씨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정하고 실행하고 저는 따르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게 도움일까요? 아니면 통제일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 씨가 왔습니다. 약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현관에서 받으려고 했는데 민수 씨는 그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약 여기 놓을게요. 민수 씨는 부엌으로 가서 약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따라 들어가 말했죠. 민수 씨,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하지만 민수 씨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정리해 놓은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어머니가 헷갈리지 않으세요. 그 말투가 달랐습니다. 예전엔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물어봤어요. 괜찮으시냐고, 불편하시진 않으시냐고요. 하지만 이젠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였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민수 씨가 약을 정리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민수 씨는 능숙하게 약을 분류하고 날짜를 적고 서랍에 넣었어요. 마치 제 집이 아니라 민수 씨 집처럼요. 다 됐어요. 이제 어머니는 이 순서대로만 드시면 돼요. 제가 체크리스트 만들어 놨으니까 먹을 때마다 표시하세요. 민수 씨는 냉장고에 붙인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약 복용 시간표였어요.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죠. 근데 민수 씨, 전 점심엔 약 안 먹어요. 제가 말하자 민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 영양제는 점심에 드셔야 해요. 제가 약사한테 확인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약사한테까지 물어봤다니요. 하지만 불편했어요. 제 약인데 왜 민수 씨가 약사한테 물어보는 걸까요? 저한테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제가 먹는 건데 저한테 물어보시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제가 전문가예요. 이런 건 제가 알아서 해드리는 게 나아요. 어머니는 그냥 편히 계세요. 전문가. 그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민수 씨는 관리사무소 직원이지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전문가라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저보다 민수 씨가 더 잘 안다고 하는 걸까요? 민수 씨가 돌아간 뒤 저는 냉장고에 붙은 시간표를 무시하고 제 방식대로 약을 먹었어요. 아침하고 저녁에만요. 제가 평생 그렇게 먹어왔고 그게 편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날 민수 씨가 와서 시간표를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점심 약 안 드셨네요. 이러시면 안 돼요. 민수 씨, 전 괜찮아요. 이렇게 먹는 게 편해요. 제가 말하자 민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은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드셔야 해요. 제 말 좀 들으세요. 그 말투에서 짜증이 느껴졌습니다. 민수 씨는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제가 말을 안 듣는다고요. 저는 미안했습니다. 민수 씨가 애써서 준비한 건데 제가 따르지 않으니까요. 알겠어요. 다음부턴 그렇게 할게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답답했어요. 왜 제가 사과해야 하는 걸까요? 제 몸인데 제가 결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며칠 뒤 민수 씨가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열쇠 하나 더 만들어도 될까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하나인데 혹시 잃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관리사무소에 비상용으로 하나 더 보관해 두면 안전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열쇠를 하나 더 만든다고요. 관리사무소에 보관한다고요. 그럼 누구나 제 집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민수 씨, 그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열쇠는 하나면 충분해요. 제가 거절하자 민수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예요. 만약 어머니가 쓰러지시거나 하면 빨리 들어가야 하잖아요. 이건 규정이에요. 규정? 또 그 말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자꾸 규정을 들먹였어요. 마치 규정이라고 하면 제가 따라야 한다는 듯이요. 무슨 규정이요? 전 그런 거 들어본 적 없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죠. 고령 1인 가구 안전관리 규정이요. 요즘 새로 생긴 거예요. 어머니 같은 분들 안전하게 보호하려고요. 저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규정이라면 다른 집도 다 하는 건데 왜 저한테만 말하는 걸까요? 다른 집도 다 그렇게 해요? 제가 묻자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다 해야 해요. 어머니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할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다들 한다는데 저만 안 할 순 없잖아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열쇠를 만든 뒤로 민수 씨는 더 자주 왔습니다. 아침 일찍도 오고 저녁 늦게도 왔어요. 초인종도 안 눌렀죠. 그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어머니, 약 드셨어요? 어머니, 오늘 뭐 하셨어요? 민수 씨는 제 일상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마치 보호자처럼요. 저는 점점 숨이 막혔어요. 제가 뭘 하든 민수 씨가 알고 있고 체크하고 있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경로당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려고 했습니다.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민수 씨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경로당이요. 제가 대답하자 민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춥고 바람이 세요. 나가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감기 걸리세요. 괜찮아요. 두껍게 입었어요. 제가 말했지만 민수 씨는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제 말 좀 들으세요. 안전이 우선이에요. 오늘은 집에 계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나갈지 말지를 민수 씨가 결정하는 겁니까? 저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제가 판단해서 나가는 건데 왜 민수 씨가 막는 거죠? 민수 씨, 전 괜찮아요. 나갈게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고 지나가려 하자 민수 씨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아니에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저는 거절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민수 씨 시선이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경로당에 도착해서 영숙 씨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사람 이상해. 내가 나갈지 말지를 왜 정해? 내가 애야? 근데 민수 씨는 제 안전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제가 변명하듯 말하자 영숙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전이 중요한 건 맞아. 근데 안전 때문에 내 자유까지 빼앗으면 그게 무슨 삶이야. 감옥이랑 뭐가 달라. 영숙 씨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아요. 요즘 제 삶은 감옥 같았어요. 뭘 하려고 해도 민수 씨 눈치를 봐야 했고 민수 씨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민수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도와주려고 애쓰는 사람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도움이 아니라 간섭이 됐습니다. 친절이 아니라 통제가 됐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문이 안 열렸습니다. 열쇠를 돌려도 잠겨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저는 분명 잠그지 않았거든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민수 씨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제가 안전을 위해 안에서 잠가뒀어요. 민수 씨, 왜 제 집에 계세요? 제가 묻자 민수 씨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나가신 동안 청소 좀 했어요. 먼지가 많더라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 민수 씨가 제 집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안에서 문을 잠그고 있었던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모든 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거실 가구 배치가 달랐고 부엌 선반 위치도 바뀌었어요. 심지어 제 방 서랍까지 정리돼 있었죠. 민수 씨, 왜 제 방까지 들어가셨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청소하다 보니까 방도 지저분해서요. 제가 깨끗하게 정리해뒀어요. 이제 훨씬 살기 좋을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사적인 공간까지 민수 씨가 들어왔던 겁니다. 제 허락도 없이요. 제 동의도 없이요. 민수 씨, 다음부턴 제가 없을 때 들어오지 마세요. 제가 말하자 민수 씨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저 도와드리려고 한 건데 왜 그러세요? 제가 청소까지 해드렸잖아요. 고맙긴 한데요. 그래도 제가 없을 때는 안 돼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민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판단이 좀 느리신 것 같네요. 제가 어머니 위해서 하는 건데 왜 그걸 모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판단이 느리다고요. 저보고 판단력이 없다고 하는 겁니까? 저는 늙었지 바보가 된 건 아니에요. 민수 씨, 저 아직 정신 멀쩡합니다.
제 일은 제가 판단할 수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 씨는 저를 보더니 말없이 나갔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컸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무서웠습니다. 민수 씨가 무서운 게 아니라 제 삶이 제 것이 아니게 되는 게 무서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 씨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판단이 좀 느리신 것 같네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정말 판단이 느린 걸까요? 제가 뭘 잘못 본 걸까요? 아니면 민수 씨 말대로 제가 나이 들어서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걸까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마시려는데 컵이 없었습니다. 제가 늘 쓰던 자리에 컵이 없었어요. 민수 씨가 정리하면서 다른 곳으로 옮긴 거였죠. 저는 한참을 찾아야 했습니다. 제 집인데 제가 뭐가 어딨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도움이 아니라고요. 도움은 제가 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건 오히려 제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었어요. 민수 씨가 정리한 방식은 민수 씨한테만 편한 거였습니다. 아침을 먹고 우편함을 확인하러 내려갔습니다. 우편함을 열자 관리사무소에서 온 안내문이 있었어요. 고령 1인 가구 안전관리 사업 안내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그 안내문을 읽었습니다. 독거노인 안전을 위해 정기 방문과 건강 체크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열쇠를 맡기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집안을 마음대로 정리한다는 내용도 없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 씨가 거짓말을 한 겁니까? 규정이라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던 건가요? 저는 안내문을 들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실에 앉아 다시 찬찬히 읽었어요. 안전관리 사업은 본인 동의하에 진행되고 방문 시 반드시 사전 연락을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열쇠 보관은 본인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했죠. 저는 열쇠를 맡겨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민수 씨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준 것 뿐이에요. 그리고 민수 씨는 사전 연락 없이 집에 왔습니다. 제가 없을 때도 들어왔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영숙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영숙아, 나 좀 물어볼 게 있어. 너희 집도 안전관리 사업 안내문 받았어? 응, 받았지. 그거 신청하려면 동의서 써야 한대. 근데 난 안 할 거야. 귀찮아. 동의서? 나도 써야 하는 거야? 당연하지. 동의서 없으면 못한대. 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동의서를 쓴 기억이 없었거든요. 민수 씨가 동의서를 받으러 온 적도 없었어요. 그냥 알아서 진행했습니다. 영수가 혹시 그 사업 담당자가 누군지 알아? 글쎄,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건데. 담당자는 따로 정해진 거 아니고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했어. 영숙 씨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민수 씨가 저한테만 특별히 한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신청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건데 저한테는 마치 필수인 것처럼 말했던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민수 씨한테 연락했습니다. 물어봐야 할 게 있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죠. 민수 씨, 안전관리 동의서를 언제 받으셨나요? 1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초조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확실해졌습니다. 점심때쯤 민수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수 씨, 제가 동의서 쓴 적 있나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가 말했죠. 어머니, 그거야 당연히 하신 거죠. 제가 설명드렸을 때 고개 끄덕이셨잖아요. 고개 끄덕인 게 동의서예요? 전 종이에 사인한 적 없어요.
제가 말하자 민수 씨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그런 거 다 기억하세요? 나이 드시면 깜빡하실 수도 있잖아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나이 들었다는 말, 기억 못한다는 말. 저는 화가 났어요. 민수 씨, 저 아직 정신 멀쩡합니다. 제가 사인 안 한 건 확실해요. 그리고 안내문 받는데 사전 연락 없이 방문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던데요. 민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도와드렸는데요. 이제 와서 이러시면 저 도와줬으니까 뭘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저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도와주신 건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 집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혼자 사시니까 제가 관리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어머니 안전을 위한 거예요. 민수 씨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수 씨, 전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말을 했으니까요. 오후에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소장님이 받았어요. 소장님, 안전관리 사업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민수 씨가 저희 집 열쇠를 갖고 계신데 이게 맞는 절차인가요? 열쇠요? 어르신이 맡기신 거 아니에요? 제가 동의서를 쓴 기억이 없어서요. 전화 너머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장님이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 여기 동의서 있는데요. 어르신 성함으로 접수돼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제 사인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도장도 찍혀 있고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제가 도장을 찍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도장이 찍혀 있죠? 그 순간 떠올랐어요. 민수 씨가 제 서랍을 정리하던 날 도장도 정리한다고 했던 게요. 소장님, 제가 직접 가서 그 서류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저는 외투를 입고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소장님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대신 쓴 거였죠. 소장님, 이거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소장님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누가 쓴 거예요? 아마 민수 씨가 쓴 것 같아요. 제 도장은 제 집에 있었으니까 민수 씨가 찍었을 거예요. 소장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아챈 거죠. 어르신, 이건 큰 문제입니다. 본인 동의 없이 서류를 작성했다면 직권남용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확실히 알았어요. 민수 씨는 처음부터 저를 속인 겁니다. 도움이 아니라 통제를 하려고 했던 거죠. 소장님, 이 서류 무효로 해주세요. 그리고 열쇠 돌려받고 싶어요. 네, 당연히 그래야죠. 제가 민수 직원 불러서 확인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민수 씨를 불렀습니다. 잠시 뒤 민수 씨가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오셨어요? 소장님이 서류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민수 씨, 이 동의서 누가 작성했나요? 민수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못 쓰시길래 제가 대신 작성해 드렸습니다. 어르신이 동의하셔서요. 거짓말 마세요. 전 동의한 적 없어요. 제가 말하자 민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명드렸을 때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서류 작성 동의는 아니잖아요. 제 도장도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소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민수 씨를 봤습니다. 민수 씨,
본인 동의 없이 서류 작성하고 도장까지 찍었어요? 이건 명백한 위조입니다. 민수 씨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소장님, 전 그냥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한 거예요.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요. 의도가 좋아도 절차를 어기면 안 되죠. 당장 열쇠 돌려드리세요. 민수 씨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 앞으로 이 어르신 집에 출입하지 마세요. 담당도 교체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어요? 저 그동안 어머니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해드렸잖아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 씨, 도와주신 건 고마워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 동의 없이 서류를 만들고 제 집을 마음대로 들어와도 되는 건 아니에요. 도움과 통제는 달라요. 민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장님이 민수 씨를 데리고 나갔고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늙었지 바보가 된 건 아니라고요. 제가 판단이 느린 게 아니라 민수 씨가 저를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라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제 집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집이었어요. 누가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는 제가 주인인 집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열쇠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작은 열쇠 하나가 제 자유였어요. 제 결정권이었죠. 그걸 빼앗기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민수 씨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처음엔 정말 저를 도우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언제부터 도움이 통제로 바뀐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제 삶의 주인은 저라는 거요. 늙었어도 불편해도 제가 결정하는 거라는 거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 씨는 오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서 지냈습니다. 불편했죠? 전구가 나가도 제가 의자에 올라가서 갈아야 했고 무거운 쓰레기도 제가 들고 내려가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편함에 관리사무소 공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고령 1인 가구 안전관리 최종 보고서라는 제목의 서류였어요. 저는 궁금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관리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었죠. 주 3회 방문, 건강상태 점검, 식사관리, 약물 복용 지도까지요. 하지만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보호자 부재로 인한 24시간 관리 체계 필요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24시간 관리라니요. 저는 그런 걸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죠. 거기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상자의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 독립적 생활 불가능, 긴급 상황 대비를 위한 주거지 상시 출입 권한 필요, 관리사무소에 열쇠 보관 및 정기적 안전 점검 실시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어요. 독립적으로 살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보고서는 마치 제가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향후 조치 계획이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의 정기 방문 의무화, 주거 공간에 대한 상시 접근 권한 부여, 필요시 보호시설 입소 권고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보호시설 입소 권고라니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혼자 못 산다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작성자 이름이 있었어요. 민수였습니다. 작성일은 제가 관리사무소에 가기 일주일 전이었죠. 민수 씨는 이미 그 전부터 이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소장님이 받았습니다. 소장님, 제가 오늘 보고서를 받았는데요. 아, 네. 그게 원래 구청에 제출하려던 건데 실수로 어르신한테 발송됐나 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구청에 제출하려던 거였다고요. 소장님, 이 보고서 제출하시면 안 돼요. 여기 적힌 내용 다 사실이 아니에요. 어르신, 진정하세요. 민수 직원이 작성한 건데 사실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아직 제출 안 했습니다. 그럼 이거 폐기할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어르신이 원하시면 폐기하겠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민수 씨는 제 동의도 없이 저를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소장님, 민수 씨 만날 수 있을까요? 어르신, 그건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미 담당도 교체됐고요. 아니에요. 제가 직접 물어봐야 할 게 있어요. 소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습니다. 1시간 뒤에 관리사무소로 오라고 했죠. 저는 보고서를 들고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회의실에 민수 씨가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 민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민수 씨, 이게 뭡니까? 민수 씨는 보고서를 보더니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왜 저를 이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제가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고요? 제가 혼자 못 산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 씨는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그건 민수 씨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판단해야죠. 저는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민수 씨, 저는 늙었어요. 무릎도 아프고 기억도 가끔 흐려지죠. 하지만 제 삶을 제가 결정할 수 있어요. 제가 언제 도움이 필요한지, 언제 혼자 할 수 있는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민수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민수 씨가 처음에 도와줬을 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민수 씨는 저를 도운 게 아니라 관리한 거예요. 제 의견은 묻지 않고 민수 씨 생각대로 다 정했죠. 어머니, 전 정말 어머니 위해서 한 건데요. 민수 씨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를 위한 거였다면 왜 제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왜 제 도장을 몰래 찍었어요? 왜 제가 없을 때 집에 들어왔어요? 민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들어 올렸죠. 그리고 이건요. 이건 저를 무능력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 보고서가 구청에 들어가면 전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요양원에 가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머니,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권한이 필요해서요. 민수 씨의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민수 씨는 끝까지 자기가 한 일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요. 저를 도운 게 아니라 통제하려 했다는 걸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권한이요? 제 집에 대한 권한을 왜 민수 씨가 가져야 해요? 제 삶에 대한 결정권을 왜 민수 씨가 가져야 하죠? 어머니는 판단이 느리시니까요. 제가 대신 정해드려야. 저는 손을 들어 민수 씨 말을 막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저는 늙었지 바보가 된 게 아니에요. 판단이 느린 게 아니라 신중한 거예요.
민수 씨가 저를 그렇게 만들려고 했을 뿐이죠. 민수 씨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해드렸는데요. 이제 와서 이러시면 전 어떡해요. 민수 씨,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민수 씨가 도와준 건 감사해요. 진심으로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 동의 없이 서류를 만들고 제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고 저를 무능력자로 만들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저는 보고서를 찢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민수 씨, 도움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집의 주인은 바뀌지 않아요. 제 삶의 결정권도 제게 있고요. 그걸 빼앗으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그건 폭력이에요. 민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찢어진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일어났어요. 소장님이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듯 조심스럽게 물었죠. 어르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담당자를 배정해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필요할 때만 도움 요청할게요. 정구 갈 때나 무거운 짐 나를 때처럼요. 그 외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는 관리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완전히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맞는 건지요. 혼자 사는 게 힘들 텐데 도움을 거절한 게 현명한 건지요. 하지만 곧 답을 알았습니다. 힘들어도 제가 결정하는 삶이 낫다고요. 편해도 남이 결정하는 삶보단 낫다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여전히 좀 어질러져 있었어요. 민수 씨가 정리해 놓은 것들을 제가 원래대로 돌려놓느라 아직 덜 정리됐거든요. 하지만 편했습니다. 제 방식대로 놓인 집이 편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컵은 제가 늘 두던 자리에 있었어요. 찾기 쉬웠죠. 서랍도 제 방식대로 정리돼 있었고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누가 갑자기 들어올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됐고, 누가 제 물건을 마음대로 만질까봐 신경 쓰지 않아도 됐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숙 씨였어요. 야, 너 괜찮아? 소문 들었어. 관리사무소에서 민수 그 사람이랑 싸웠다며? 싸운 거 아니야. 그냥 할 말 한 거지. 잘했어. 진작 그랬어야지. 근데 이제 어쩔 거야? 혼자 다 해야 하는데. 영숙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괜찮아. 필요하면 너한테 부탁하지 뭐. 그래, 언제든 말해. 우리가 서로 도와야지.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움은 이런 거구나 하고요. 필요할 때 요청하고 서로 주고받는 거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무릎이 아팠습니다. 오래 서 있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참을만 했어요. 제가 선택한 불편함이니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열쇠를 손에 쥐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열쇠가 제 자유였어요. 제 존엄이었죠.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지켜야 했습니다. 오랜만에 푹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어요. 전보다 조금 불편하지만 마음은 훨씬 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요. 누가 확인하러 오지 않으니까요. 약도 제 방식대로 먹고 집도 제 방식대로 정리합니다. 누가 고쳐놓지 않으니 익숙해요. 요즘 저는 구청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도우미가 와서 청소를 도와주고 장 볼 때도 동행해줘요. 하지만 민수 씨와는 다릅니다. 제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만 해주거든요. 제가 원하는 만큼만 도움받는 게 편합니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민수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낼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자기가 한 일이 옳다고 믿고 있을까요? 저는 민수 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정말 도와주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 도움이 통제로 바뀐 거죠. 민수 씨 자신도 모르게요. 제가 배운 건 이겁니다. 친절히 내 선택을 대신하려는 순간, 그건 돌봄이 아니라 통제라는 거요. 고마움과 권리는 별개라는 거죠. 아무리 많이 도와줘도 제 동의 없이 제 삶을 결정할 순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외로움은 사람으로 채워도 되지만 제 경계까지 내주면 안 된다는 거요. 도움을 받을 순 있어도 제 집의 주인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불편하다고, 남의 판단에 내 삶을 맡기지 마세요. 고맙다는 말은 하되, 내 결정권은 지키세요. 제 인생 열쇠는 제가 줍니다.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